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일본의 그 와타나베 부인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일단 끊고 제 얘기 좀 하고 오늘은 꼭 이 분의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이분이 아마 그 엔캐리가 되는 이유, 엔캐리의 이유, 도대체 왜 그러면 엔캐리라는 게 뭔지 대충 아시겠죠? 엔캐리는. 저는 분명히 그 엔캐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 변수 중에서 엄청난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겨울장은 반드시 온다. 연준은 또는 세상 사람들은 연착륙으로 끝낼 것이다. 처음으로 성공한 연준이 될 것이다. 연준 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코 그거는 연준의 의장이 과연 그것을 원하고 있을까? 연착륙으로 돌린 최초의 파월 의장, 연준 의장, 과연 이걸 연준 의장이 원하고 있을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동안 제가 쭉 얘기해온 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죠. 일단은 연준이 유대 미국 땅에 연준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난 14년 동안 장이 꾸준히 올랐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겨울을 안 거치고 계속 가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연준이 연착륙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런 상태에서 가는 것은 오래 가지도 못해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연준이, 그 똑똑하던 연준이, 아무리 물론 개인이 욕심이 부를 수는 있죠. 연준 파월이라는 놈이 그런 욕심을, 쓸데없는 욕심을 부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지난 연준의 그 두 얼굴, 연준은 항상 그 속마음과 겉마음이 달랐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오히려 그쪽을 더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연준은 어쩌면 목적이 있겠죠. 저렇게 워딩을 연준이 이번에 연착륙으로 이제 끝내 경기 침체까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두 가지 정도의 큰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일단은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과 부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과.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죠. 왜냐, 연준이라든가 연준의 파월 의장이나 지금 재무부 제닛 옐런 장관의 공통점은 있어요. 차기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두려워하거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망으로 이 두 사람은 목숨 걸고 내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결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은 대선까지 트럼프 당선을 막아보자. 그리고 이제 해리스로 가면 막말로 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구속당한 일은 없겠지. 일단은 그게 급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대놓고 저 개새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니 델런은 더 싫어요. 아마 엄청나게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제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제 식의 어떤 방송으로 아마 찢어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아마 제니 델런 트럼프가. 아마 그런 거는 제 어떤 그동안의 인문학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저희 어떤 통찰이기 때문에 아마 통찰이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일일이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은 연착륙으로 얘기해야 군중들이 자기를 안 무서워하고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띄우고 주식시장을 띄워서 계속해서 버블로 가야 어쨌든 대선 전까지는, 그래야 해리스가 당선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착륙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오늘 어제 방송도 마찬가지고 연준의 과연 의도가 무엇인가에 좀 집중하고 있죠. 이미 저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고요. 이미 저는 제 나름의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끊는다고 그러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어제 제가 1부, 2부에서 이어서 끝내려다가 오늘 좀 쉬었다가 좀 차분하게 뭐 오늘 해도 상관없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좀 더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좀 딱 쿨다운하고 그래서 아침에 좀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 방송 나왔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럼 지금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 2007년을 이미 넘었고요. 2008년 이미 8년을 지나서 아마 2008년 봄 정도가 아마 지금 상황과 거의 시점으로 일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에도 사람들은 그 비관론자들은 당시 상황이 이제 곧 이제 크게 한번 금리 이제 인상을 수도하고 금리 인하로 들어왔었거든요. 이미 그때는 금리 인하가 2007년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있었으니까 그동안 그 전에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당연히 그 무렵이 되면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막 빼고 이제 무서움이 이제 시즌 자체가 틀렸으니까 축이 틀렸으니까 축이 그동안 금리 인상이라는 하나의 축에서 하나의 축이 바뀐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릴레이팅 뭔가 조정 구간 뭔가 그동안에 뭔가 농사 지었다고 그러면 농사라고 얘기하면 농사를 지었는데 그동안은 지었잖아. 열심히 했잖아. 근데 그 수확을 해서 뭔가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봄에 씨앗을 뿌릴 때까지는. 그런 어떤 농번기 구간 있잖아. 그런 구간이라니까 지금은. 그런 구간에 지금 앞두고 있는 그게 바로 금리 축이 바뀌는 그런 국면이라니까요. 이것 보고 이제 우리는 영어로는 릴레이팅 막 이런 뭐 수렴 수축기 겨울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때도 2007년대에도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죠. 그렇지만 절대 많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엔비디아 매수한 사람들이 내가 특별해서 그 수많은 비관론자들을 뚫고 내가 이걸 이겨내고 용기 있게 당신들한테 매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지만 그건 완전 반대입니다. 비율을 얘기하면 8대2 정도? 8은 엔비디아 매수 9대1까지 좀 더 지나면 9대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런 얘기 좀 자세하게 하는 상황에서 좀 해놓고 넘어가려고요. 왜 9대1? 그럼 지금은 8대2인데 9대1 상황이 올 수 있냐 그러면 버블의 막판 끝판이 무섭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얘기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하하고 두 번째 금리 인하 사이 또는 두 번째 금리 인하하고 세 번째 금리 인하 사이는 어느 시점인지 저는 정확하게는 지칭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조만간에 폭락은 온 것은 제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폭락이 오기 전에 급등이 나와볼 수 있어요. 최종 급등이 나와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엔비디아를 저는 7월 달에 고점 찍었다. 자, 일단 선언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선언이 깨지면서 그야말로 엔비디아 150달러 정도까지 가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도 이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막판에 지금까지 잘했다가 막판에 자기의 어떤 그런 마지막 최종 예측까지 무너지면서 군중들의 욕심 이런 쏠림은 무서운 거거든요. 자,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의 쏠림 욕심 현상으로 인해서 버블이 막판 끝판 버블이 무서울 수 있거든요. 자, 이때 깨져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 고점론 저의 엔비디아 7월 고점론까지 깨져볼 수 있다고. 자, 이럴 때 절대 흥분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예를 들면 야, 뭐 박단장 박단장 요즘 또 틀리는구나 하면서 막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래
다시 엔비디아 사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기다리면 돼요, 그때는. 그런데 꼭 그때 마지막 비관론자들이 최종 항복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항복하라고 나면 그러면 진짜 폭락해요. 2008년 7월 달에 강방천 회장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채원 회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그 양반들이 아닌 게 아니라 2007년도에 비관론자들이 하지 마라 하지. 고객 막 축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군중들의 어떤 그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2008년도 돼도 계속 가는 거예요. 3월 달에도 가고 4월 달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부러지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서요. 그러다가 고객들한테 다시 매수하라고 그래요. 그게 2008년 8월 달이거든요. 7월 달이거든요. 그래 놓고 바로 한 달 후에, 바로 두 달 후에 진짜 금융위기 왔어요. 진짜 웃고 갔어요. 자,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오늘도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최근에 좀 이렇게 자주 나온 방송, 그리고 이 방송 뭐 주식을 하는 놈들이나 안 하는 놈들이나 엄청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역시나 저희 세클터뿐만 아니라 제가 좀 아는 평소에 거기에도 좀 무례하지만 제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 방송 잘 듣고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그 통찰을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제가 2007년, 2008년 그 무렵에 저도 2007년부터 계속 비관을 했어요. 분명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쉽게 안 오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잖아. 이번에도 사실 뭐 그때랑 이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비관론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안 오잖아. 그런다고 해서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요, 마음 비우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2007년도 똑같아요. 2007년도 비관했어요. 근데 2008년도는 착살할 것 같은데 아작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죠. 어떤 심정으로 기다렸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주식이라는 게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작살나고 완벽하게 제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무너진 다음에는 태풍이 온 날, 다음 날 고요하듯이 그런 날이 한번 오면은요, 한 1년 정도의 파국, 그 엄청난 그 폭락, 퍼펙트 스톰이 지나가면 그 이후로는요, 땅 짚고 헤엄치기 장이 오거든요. 진짜 바보 아니면 그냥 돈 벌 수 있는 누구나. 자, 그런 노다지 장이 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냥 뭐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9월 달에 떨커덩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그동안 11년 정도 탔던 타워 크레인을 제가 사연하라 시킨 거예요. 왜냐? 제가 그 당시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런 판세라면 굳이 뭐 타워 크레인 탈 필요가 있겠냐. 이런 장세라면.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아들 낳아서 돌 무렵이었어요. 아들 낳아서 돌 무렵이었다고. 그때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사표를 내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쉽지. 아들 낳아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나 주식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집사람, 어떤 와이프가 각시가 당신 그렇게 해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 얘기를 들어보고 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제가 그때 미네르바라는 사람 알죠? 미네르바랑 저랑 거의 괴를 같이 했어요. 그 당시 미네르바 알잖아. 괴가 같았다니까. 저는 타워크레인 타니까 글만 안 썼을 뿐 생각이 같았다고. 그러면서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 당시 미네르바가 남긴 글이 당시 인터넷 다음 이쪽 저쪽에 56개 정도가 됐어요. 그 56개를 단 한나절에 4시간 정도 안 걸렸어요. 그동안 1년 동안 올린 미네르바 글을 요약해서 뽑아다가 단 한나절에 제가 독파하면서 그거에 대해 살짝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아마 그거를
하루에 한나절에 그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그 1년 동안 적은 글을 읽기도 하나하나 그 어려운 단어도 많습니다. 거기 보면 그걸 읽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제가 덕파에서 해석을 해주니까 이건 이 얘기다 하면서 잠깐 제가 설명해 주니까 우리 집사람 얘기가 그래 자기를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식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이 약간 그런 국면, 약간이 아니라 저는 딱 제 판이라고 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아니면 말고죠. 여기에서는 그 당시도 그랬어요. 아니면 말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진짜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당연히 거의 딸똑도사, 딸똑 철학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딸똑 철학이 어떤 놈이 저한테 딸똑도사란 왜 너한테 딸똑도사라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려다가 그냥 내비뒀어요. 딸똑도사라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뚱에 또래 이렇게 물이 가득할 때는 거기에 고기는 많아요. 누구나 알아. 그 또래 물이 가득 찰 때는 고기가 많다는 거 알아. 그러지만 그렇게 물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을 거냐고. 그럴 때는 마음 비우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면 낚시질을 하든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기다리다 보면 가뭄이 와요. 이제 또래 물이 버트는 날이 와. 그래가지고 대가뭄이 한 번씩 와요. 2년에 한 번씩 오더라.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러면 또래 물이 다 말라서 이제 바닥이 보여요. 그럴 때쯤 되면은요, 그 또래에 있는 그 붕어, 미꾸라지, 우리 시골에서는 먹장을 하고 해서 어마어마한 장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막 헤엄쳐 다 눈에 보여. 이럴 때 잡아버려야지, 이럴 때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영향을 집안에 있는 모든 무슨 하다못해 양재리, 양판, 바게스 다 가지고 나와서 잡아서 최대한 잡아서 그걸 말려서 먼저 2년 동안 마당에 말려서 짱어 막 말려서 먹는 거야. 붕어 말려서 배 따서 그래 고 먹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게 딸똑도사예요. 그걸 내가 딸똑에서 느꼈어. 그래서 금융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버블이 또래 물이 지금 가득 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먹을 거는 많다고 그래. 그런데 막상 해보면 먹을 게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러분 해보세요. 인공지능 엔비디아 얘기하는데 이럴 때 자칫 잘못했다 괜히 건들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진짜 가뭄 오면 어떻게 할게요? 자, 이럴 때는 제가 말한 대로 언젠가는 가뭄이 오게 된다니까. 이 자연이라고, 이 우주 만물이. 금융도 똑같아요. 제가 저번 3일 전인가 방송했잖아. 왜 금융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주 만물을 먼저 얘기했잖아. 우주 만물이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우주 만물 내에 있는 존재잖아. 금융이라는 것은 그 우주 만물 내에 있는 존재에서 나온 거잖아. 금융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잖아요. 인공지능 해도 별거 아니요. 결국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인간은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절대로. 지금 인공지능 하는 애들은 저랑 다른 얘기하고 너무 환상에 빠져 있는데 저는 분명히 AI 법을 분명히 터트려진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래서 결국 인간이 만든 금융도 우주 질서, 우주 만물의 어떤 순환 원리는 벗어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다리면 분명히 가뭄이 올 겁니다. 금융의 가뭄이. 그럴 때 인생 한번 역전, 여러분도 제 방송 잘 듣고 인생 역전 한번 시키사 해서 제가 방송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제 얘기는 아마 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야말로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실전 투자자잖아. 그리고 실제로 나의 어떤 그 능력에 제가 어떤 집사람과 그 당시 저를 알았던 사람들한테 저의 어떤 약속과 다짐을 저는 보여준 사람이잖아.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준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정말
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론가가 아니잖아. 실전 투자자이면서도 또 그런 맥점을 또는 저는 아무 때나 주식을 하자고 막 이런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항상 저는 그러잖아. 쉬는 것도 투자야.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때가 오면 해 이런 사람이잖아. 그리고 아니면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 저 놀러 다니잖아. 마트 다니잖아. 볼사로 다니잖아. 주식 거의 안 하잖아. 왜? 때가 아니니까. 저는 다 농사 끝났어요. 그래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기다려요? 폭락장을 기다리는 거야. 겨울을 기다리는 거죠. 안 오면 내비두는 안 오는 거지 어떡합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쿨한 마인드, 이런 심플한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마인드,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장난 같지만 언뜻 들었을 때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길게 좀 드렸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래서 다시 또 연준으로 가면 연준은 일단은 정치권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요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좀 합시다. 파월. 그럼 연준이 왜 자꾸 경기 침체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 올 걸 확신하고 너무 겁나니까 미래의 자기 신분까지 생각해서 5% 금리 인하를 5%로 시작했을 것도 같아요. 어제 제가 그 방송을 했죠. 그 방송은 미리 나중에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 오면 틀림없이 연준 욕할 거잖아. 야, 이 새끼야, 너 그때 왜 2.5% 했었어? 시장에서 새끼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5% 하라 했잖아. 5% 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잖아, 새끼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5% 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확신하고 경기 침체 확신하고 말은 딴 얘기 하지만 왜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막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그 또 목적이 뭐야? 정치적 목적 말고 우리는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 그리고 넘어가자고요. 급한 거 없잖아요. 한 번 더 들으면 되지, 까짓 거 뭐. 그잖아요. 제가 일부 더 하면 되지 뭐. 벌써 22분인데. 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 얘기만 제가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서. 자, 두 번째는 이럴 수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돈 엄청나게 찍었잖아요. 이건 미국 연준 입장이 아니라 미국 입장이에요. 미국은 연준과 정부는 한통속이다. 공통 이해관계가 있다. 미국의 이익이다라고 생각한 놈들이거든요. 자, 이건 미국의 이익 입장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국이 힘든 건 뭡니까? 달러를 너무 남발해서 너무 찍었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늘 잠재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기축통화국이라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상승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축통화국이 상실되는 국면이에요.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이거는 미국 제1의 이익입니다. 패권입니다. 패권. 이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과 싸우는 것도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달러를 많이 찍었어요. 부채를 너무 남발했어. 그러니까 달러가 넘쳐나.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아픈 이에요, 아픈 이.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달러를 찍었는데도 달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강하네. 어쭈 그래. 왜 강해요, 여러분들? 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강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을 금융을 왕국으로 규칙적으로 뭔가 질서 있게 돌리다 보니까 미국으로 돈 보따리 싸들고 달러를 사주고 그리고 자기 돈을 달러로 바꿔서 엔비디아를 애플을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준 전 세계 서학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네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계속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쉽게 안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죠. 자, 지금은 그런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안다면 연준이 이 내용을 저처럼 깨뚫고 있다면, 이렇게 보고 있다면
어쭈구리.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마침 지금 엔비디아를 전 세계 서학 개미들이 사서 자기 계좌에 달러로 바꿔서 사서 자기 계좌에 가지고 있을 때 금융위기를 만든 것이 확 그냥 금융을 아래로 그냥 작살 내본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다 팔고 떠나고 이제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엔비디아에서 돈 벌 거 서학개미들이 쉽게 얘기해서 한국 놈들이 미국 와가지고 엔비디아 사서 돈 벌 거 다 벌고 착실하게 다 팔아서 그때까지 팔게끔 가만 놔두고 그리고 또 원화로 바꿔서 지 고국 돌아와서 아이고 나 돈 벌었네 하면서 지그 나라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아파트 몇 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연준이 지켜보고 있어. 이걸 보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들? 연준도 생각이 있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봐. 연준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놈들이 달러를 엔비디아를 팔고 떠나가기 전에 증발을 주식시장을 폭락시키는 것은 합법적으로 뭔가 달러라든가 뭔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했다고 그러면 없애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절묘하게 없어져 버린 거죠. 참 그렇게 달러를 많이 발행했는데 와 진짜 내용을 보면 절묘하잖아요. 이게 지구들이 발행을 해놓고 소원에 그걸 속군 작업군들은 알고 보니까 한국이 서학개미였던 거야. 그놈들한테 덤태우 씌워버린 거야.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앞으로 잠재적인 아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축통화국 지위를 더 강건하게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본다면 이번이 굉장히 좋은 역대급의 그러니까 폭락장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목적 중에서 그 어떤 목표라고 할까? 어떤 이상이라고 할까? 연준의 어떤 그런 작업 중에 저는 이것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달리.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미국의 인공지능 버블로 인한 서학개미들의 달러 소비 현상은 반대로 연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다렸다가 야 들어와 야 우리 경기 침체 안 갈 거야 거기까지 연착륙에서 끝낼 거야 그러니까 들어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덜커덕 뭔가 분질러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 어떤 그 찬스 뭐랄까 어떤 그 국면이랄까 로서는 최근에 세 번째 지금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공식적으로 네 번째인가 되거든요. 최고의 어떤 그런 카드가 아니라 그런 국면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연착륙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 때려치고 자 어쨌든 박 단장은 세 번째 자 왜 저는 조금 기다리면 분명히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제 그동안 얘기했던 금융사계죠 누적 효과 이런 거죠. 두 번째는 AI 버블이죠. 이것도 역할이 클 것 같아요. AI 버블 저는 AI 역대급 버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AI 어떻게 보면 제 식으로 표현하면 젖도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세 번째는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AI요. 지금 사람들은 AI가 지금 방금 엊그저께 일어난 어떤 대단한 그 어떤 것라고 막 얘기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조금만 기억을 좀 더슬러 봐요. AI요. 1997년도에 체스가 있어요. 체스 있잖아요. 체스에 그 당시 왕이 있었어요. 왕이 AI한테 첫 게임이 있었어요. 체스 대 AI, 체스 왕 대 AI 인공지능. 그래가지고 체스 왕이 져가지고요. 이름이 누군데 그 새끼 미국 놈인가 그래 아마. 그놈이 져가지고 그게 그 당시 신문 방송에서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이제 인간은 끝이다. 진짜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엊그저께 뉴스 같죠. 최근 뉴스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1997년도 뉴스예요. 제가 거짓말 같으면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AI는
지금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AI 1997년도에 그렇게 세상 망가질 때 그렇게 얘기한 얘기 그로부터 30년이 거의 흘렀잖아. 하나 변한 거 있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아니 하나 변한 거 있냐고. 그러면서 AI에 지랄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말 주변은 뛰어나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름답게 제가 뭐 설명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제가 딱 찍고 신라제면 신라제, 에코프로면 에코프로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 고점이야. 딱 얘기했을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물론 예 없는 것들이 없으니까 AI, 엔비디아에서는 저도 틀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단 한 번도 곧 대한민국의 그 대한 명멸에 갔던 그 유명한 종목들 신라젠 그럼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에코프로잖아. 진짜 제가 한 번도 틀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예를 들면 신라젠 제가 13만 원 때 신라젠 13만 16만 원 찍을 때 그때부터 제가 안티했잖아요. 누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신라젠 그 당시 게시판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500만 원 600만 원 간다고 그랬어요. 올 연말이면 500만 원 600만 원 간다고 그랬어. 내 얘기 들은 코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맞았어? 제가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그래서 제 얘기는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 어쨌든 그 AI 법을 관련해서 이미 AI는요 30년 전에 세상에 그런 얘기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도 진보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이렇게 볼 때 진보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얘기를 제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뭐 시민영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그런 사람들이 안 하니까 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지금 겁먹고 안 하잖아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이렇게 AI 난리 하는데 그러면 사상가란 놈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아니다. 얘기를 해야 될 그런 국면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해. 더울이란 놈은 뭐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명심보강 강의하고 다니더라고. 지금 명심보강 강의하고 다닐 때냐고. AI에 대해서 얘기하기 궁금증, 모든 사람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AI를 지금 뭐 엔비디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짜 AI 안 하면 우리 다 뒤지는지, AI가 우리 인생을 다 지배하고 우리는 그럼 다 무용지물인지, 여러분 겁 안 납니까? 궁금 안 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상가는 사람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새끼도 없어 지금.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좀 되면, 일단 저는 이제 주식부터 좀 얘기하고, 나중에 인문학적인 관해서는 하도 이 새끼들 얘기 안 하면 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언젠간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지 몰라. 야, 벌써 33분이 됐네. 예란 님이. 자, 오늘은 시간에 관계없이 제가 그냥 나가버리겠습니다. 자, 나가버릴게요. 자, 이거 들읍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엔캐리는 저의 어떤 생각, 분명히 뭔가 부러진 날이 온다라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엔캐리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이 사람의 얘기가 세 번째 이유라고. 엔캐리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엔캐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공학적으로, 그러면 AI 버블 때문에 무너진다.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저의 그 전에 금융사계 때문에 무너진다. 이거는 금융공학과 인문학 두 개 뿌렸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통찰이 깊은 거죠. 그거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인문학에서 나온 거고, 세 번째는 금융공학에서. 금융공학적으로, 한마디로 금융공학적으로 우리 건축물 있잖아. 건축물이 공학적으로 기둥뿌리가 빠지면 무너지잖아. 뭔가 헛스가래가 없으면 무너지잖아. 그러듯이 엔캐리가 되면 금융공학적으로 미국 버블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공학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타나베 부인 많이 얘기하잖아요. 와타나베 부인이랑 일본의 가장 흔한 성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예를 들어 아줌마. 우리로 치면 김 여사죠. 뭐 아저씨 아줌마들인 거예요. 일반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은. 여보 우리
호주에 놀러 한번 가자. 그래서 브리즈베인 일본 사람이 좋아해요. 뭐 호주의 하와이라고 하는 여기 놀러 갔더니 호주가 사실 고금리 통화로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4% 5%의 금리가 있었죠. 네.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고금리 아닙니까? 일본에 비해서는. 거기 갔더니 갖고 갔어요. 엔을 팔고. 여보 그러면 엔을 팔고 호주 달러 사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정도 놀 거니까 좀 많이 우리 받고 가지. 근데 이걸 갖다 그러면 거기에 뭐 계좌를 열어서 넣어놓고 있자. 넣어놨더니 4% 이자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갔다 봤더니 환율은 크게 안 변했는데 이게 이자가 4% 생겼죠. 왜냐하면 엔화는 이자가 없는데. 이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쟤네 공짜로 여행 갔다 왔다. 이게 엔캐리의 시발입니다. 예. 그게 뭐냐? 일반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자가 없는 엔화를 팔고 다른 고금리 통화를 사서 해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금을 하든가. 예금을 하든 채권을 사든 뭐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뭐 달러 채권을 사든 아니면 유로채를 사든 다 고금리 아닙니까? 네, 자기 나라. 예. 이게 사실은 엔캐리의 시초예요. 네. 그런데 금융기관들도 보니까요. 금융기관들도 보니까 내가 뭐 이자가 없어서 이자를 갖다가 이자율이 없어서 이자를 안 주는 건 좋은데 예대금리 차를 또 먹을 수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돈을 법니까 금융기관들은. 그러니까 한국에 갖고 가보자, 미국에 갖고 가보자, 일본에 뭐 유럽에 갖고 가보자. 미국에 가니까 빌려주는데 4% 이상 받아요. 유럽에 가보니까 더 받아요. 한때는 또 브라질 가니까 10%도 주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팔아요 이거를. 엔을 팔고 그걸 갖다가 다른 통화를 삽니다. 갖고 나가요. 금융기관들이. 나와가지고 그 나라 다른 고금리 국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자를 많이 받죠. 이게 또 엔캐리예요. 이게 또 엔을 파는 매도 세력이 됩니다. 금융기관이. 이러나 저러나 다 엔 빌리든 뭐 갖고 있는 거든 간에 엔 팔고 뭐가 시작되는 거는. 예. 세 번째는 봅시다. 기업들이에요. 예. 일본의 기업들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토요타든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업체든 뭐 여러 가지 업체든 기계 업체든 예. 해외 수출을 해요. 예. 돈을 받는데 뭐 달러로 받든지 유로로 받았어요. 그렇죠. 거기 예금을 해외에 예금을 해놨더니 본사 얘기를 해요. 부장님한테 거기 있는 해외에 있는 과장이 예. 저 부장님 여기 예금을 하니까 3~4% 이자도 주고 지금 뭐 엔화 계속 약해지는데 굳이 저희가 송금을 해서 그쪽으로 본사로 보낼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장님이 네 말이 맞아. 그러네. 조금 더 넣어봐. 이자 받고 예. 지금 뭐 엔화가 급격하게 안 강해지니까 그냥 있어봐. 계속 있어 보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네. 안 보내요. 이게 또 기업의 엔캐리입니다. 네. 계속 갖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캐리가. 네 번째 뭐냐 딜러들의 숏이에요. 숏. 예, 그렇죠. 예, 딜러의 숏이고 이게 금융기관의 숏입니다. JP모건이나 이런 회사에서 얘기하는 엔화 청산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네 번째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서 끊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기가 막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잘 설명했어요. 세 번, 엔캐리는 총 4개로 이루어진다, 구성된다. 그런데 하나, 둘, 셋. 첫 번째, 와타나베 부인의 뭐 그런 것들. 두 번째, 세 번째, 기업.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세 번째. 이건 성격이 다른 엔캐리고요. 엔캐리. 자, 또 하나가 또, 청산, 방금. 이번에 JP 모건에서 엔캐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엔캐리가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시장에서.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무렵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번 하니까 시장이 8월 5일날 엄청나게 지난 8월 5일 폭락했잖아요. 자, 이럴 때 그 다음에 JP 모건이 나와서 뭐라 했느냐? 그거는 엔캐리가 아니라 그게 바로 엔캐리인데 이번에 다 청산됐다. 이번에 엔캐리가 다 청산돼 버렸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는 뉘앙스로 이제 엔캐리는 이제 극자로 된다. 끝났다는 뉘앙스 이렇게 얘기해서 장이 이제 그래 하면서 장이 이제 다시 상승장 이렇게 돌아선 거잖아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뭐가 팩트냐? 자,
JP 모건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건 트릭이겠죠. 그 걔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지는 않겠죠. 그거는 이제 장을 잠깐 돌려놓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같고 그게 그 네 번째도 청산은 청산입니다. 그러지만 그거는 기술적인 청산이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앞으로 실제 청산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기술적인 청산은 일거에 그냥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진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공학적인 어떤 그 설계상에서 청산하는 거랑 실제 일어나는 거랑 또 틀린 거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로 추세를 돌리고 일본이 더 이상의 자국의 환율 엔화 엔저 저평가 상태를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동안 12년 동안은 바라봤어요. 14년 동안은 반대로 아베 그 시대.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가 일본은 지옥이거든요. 이건 도저히 이제 용납이 안 돼. 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이번에 한번 했다가 큰 충격이 나니까 잠깐 수도을 했지만 반드시 또 한다는 거예요. 저거. 그렇게 시장은 이게 상식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99.999%. 자, 그런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제는요, 진정한 사람들에 의한 미국으로 갔던 돈이 일본으로 다시 들어오는 요게 사람들에 의한 움직임이잖아. 요거는 앞으로 10년간, 길게 잡으면 10년간, 짧게도 5년간 앞으로 꾸준히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엔캐리가 앞으로 벌어질 개연성이 너무너무 높은 상황이에요. 또한 자연의 우주의 이런 움직임도, 우주 만물도 한번 예를 들면 밀물에서 썰물에서 밀물 관계에서 썰물에서 밀물의 움직임이 한번 진행됐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좀 일단 진행되느냐가 문제지. 한번 진행되면요, 밀물의 끝까지 반드시 찍어요. 돈의 흐름, 이런 달의 이런 우주에 있던 흐름, 이런 것들은 거대한 흐름은 한번 가면은요, 그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끝까지, 어느 끝까지. 그래서 이번에 엔캐리의 어떤 미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좀 이동하는 놈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일본의 자기 저금리 상태의 엔화를 버리고 미국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놈들은 이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이 축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 고점은 끝난 거잖아. 가면 갈수록 이제는 손해야. 얘가 있어봐야 가면 갈수록 손해가 알아요. 고점은 끝났다는 거 알아. 물론 이거를 알아차리고 빨리 알아차리고 늦게 알아차리고는 IQ 문제겠죠. 능력 문제겠죠. 가장 빠른 놈들은 이 단계에서 알아차리죠. 그렇지만 한 달 지나서 그보다 알아차린 놈들은 좀 그보다 늦을거리고 1년 지나서 알아차린 놈도 있고 아마 마지막에 알아차린 놈이 5년 지나서 알아차린 놈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은 초기 멤버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이미 사람의 이동도 진행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은 상대성을 이해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 미국 쪽에 돈을 놔두는 것보다도 그래도 일본 쪽에 맡기는 것이 나은 시대예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엔캐리는 상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는 반대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 초기 국면이요. 이 엔캐리가 일본의 돈은 어마어마한, 국가는 잘 산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납니다. 저 돈이 미국에서 샥샥샥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미국 금융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일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금융공학적으로. 이것을 스마트한 세력들이 아는 이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를 스마트한 세력들이 아는 이상은 절대로 스마트한 세력들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앞으로 안 해요. AI 버블 때문에, 서학 게임들 때문에, 그래, 엔비디아 오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냐, 이 국면에서는 조카 이렇게 생각해요. 기다려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볼 때 이거는 반드시 제가 말이 맞는 날이 이제 곧 온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금리 인하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언저리 어느 시점. 그런데 그때까지는 엔비디아가 제가 말했던 고점이나 7월 고점이라는 그 고점을 돌파해 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방송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바로 보내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유튜브를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가야 돼요. 이미 30분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통할 수밖에 없다. 되도록이면 아직까지는 제가 유튜브를 좀 거치고 싶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좀 저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외부에 노출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저는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포부가 큰 사람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은 사상 초유로 일본, 한국 공이 동시 통역으로 일본과 한국 시청자를 상대로 해서 뭔가 큰 것을 아마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막 인문학 쪽인지 아니면 금융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할 일은 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야심차게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구태여 뭐 준비도 안 됐는데 뭐 괜히 쓸데없이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내면 뭐 아직 뭐 조회수가 없으니까 뭐 100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새끼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놈들 미워서라도 제가 뭐 그런 저 준비될 때까지는 절대 유튜브를 통하지 않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제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